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야기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언제나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대체 사람의 죄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하고요. 저를 때린 것 정도는 용서할 수 있겠죠. 제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손해를 보게 한 사기 정도는 그 사람의 반성 여부에 따라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잘못이라면요. 용서를 빌어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큰 피해를 받은 잘못이라면요. 과연 저는 상대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이 용서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최근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 다들 바쁘지요. 그래서 한가한 제가 아들 부부집에서 살며 손자를 봐주고 있습니다. 제 손자는 부모 잘 만나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잘 커가고 있네요. 손주를 봐주다 보면 아들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참 어렵게도 키웠죠. 제게는 남편이 없었거든요.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아들의 고생이 많았어요. 저 혼자의 힘이라면 이렇게까지 아들을 키워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지난 34년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정작 도움을 받은 저는 그게 누군가의 도움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죠. 마지막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아들을 도왔다는 것을요. 그것도 무려 34년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제 인생의 귀인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원수인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 2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세상에 아들과 함께 거의 내던져지다시피 남겨졌죠. 남편의 가족들은 저를 싫어했어요. 보잘것없는 가난한 저희 친정도 싫어했고요. 잘난 며느리 만나 어려운 시댁 형편 좀 펴보려 했던 시어머니의 꿈이 저 때문에 날아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제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를 일체 남 취급했습니다. 그리곤 2살 된 제 아들, 그러니까 당신들의 손자도 잔인하게 외면했죠.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이 애 명호 씨 아들 맞아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생긴 걸 봐. 저게 어떻게 우리 집안 씨냐? 남편이 죽은 이후 제 아들이 남편 씨가 아니라고 우기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외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죠. 그저 아들을 키우는 양육비를 도와달라고 할까봐 저러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죽은 제 남편 말고도 아들이 3명이나 더 있었고 손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었어요. 동서, 사람이 양심도 없다. 어떻게 다른 남자 애를 키워야 한다면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 이 집에선 동서한테 쌀 한 톨도 못 주니까 당장 돌아가.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성민이 어머님 손자 맞아요. 제발요. 이렇게 저 보내시면 저희 모자 굶어 죽어요. 굶어 죽던 말던 내일 아니다. 내 아들 잡아먹고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서는 상간남 자식 먹여 살릴 쌀을 달라고 해?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이냐? 썩 꺼지거라. 그렇게 냉정하게 저를 쫓아내고는 대문을 걸어 잠그셨죠. 조금의 돈이라도 빌려볼 요량으로 찾아갔던 저는 한겨울 눈보라를 맞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제게 남은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 빚뿐이었어요. 월세로 지내고 있던 단칸방도 이미 몇 달이나 세를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주인 할머니가 사정을 봐주고 있긴 했지만 더 이상은 어려웠어요. 당장 군부를 뗄 연탄 살 돈도 없었습니다. 2살 된 아들은 차디찬 방에서 솜잎을 몇 장과 제 온기에 기대어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먹을 게 없어 젖도 말라버렸고 분유를 살 돈도 없었죠. 일거리를 찾아보았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돈이 되지 않는 부업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시댁에 찾아간 거였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저는 얇은 잠바를 동여매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먹은 것도 없이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뚫고 30리 길을 걸어갔던 저는 돌아오는 길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주인집 할머니에게 잠시 맡겨둔 제 아들 성민이가 생각났어요. 내 아들한테 어서 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만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영화의 길에서 그대로 동사할 뻔한 저를 지나가는 사람이 구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거라고 의사가 말해줬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그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는 업어서 병원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제 생명의 은인인 셈이었어요. 은인에게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병원 전화로 집주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하루만 성민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가 하루 더 입원하고 상태를 봐서 퇴원시켜준다고 했거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병원비였죠. 박선미님, 진료 예약 정산 모두 끝나셨네요. 추가로 정산하실 내역은 없습니다. 네? 저 병원비 아직 안 냈는데 누가 제 병원비를 정산했나요? 어제 환자분 업고 들어오신 분이 환자분 상태 묻고는 아까 모두 정산하고 가셨어요. 그분 가족분 아니셨어요? 사실 제가 병원비 땡전 한 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저를 구해준 것도 모자라 병원비까지 모두 냈다고 하니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죠. 어떻게든 그분을 찾아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대, 무슨 큰일 났던 거야? 병원에는 왜 입원했어? 별일 아니에요. 그나저나 우리 성민이 잘 있어요? 걸음마도 못 떼나가가 어디 가겠나? 잘 있지. 참, 이거 받아봐. 집주인 할머니가 제게 내민 것은 편지와 돈봉투였어요. 병원비와 밀린 월세는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을 남기고 갑니다. 아들 키우는데 요긴하게 쓰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는 먼 친척입니다. 그러니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100. 그리고 봉투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엄청난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었거든요. 100. 자신을 제 먼 친척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이름인 듯 했지만 저는 전혀 누군지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 주고 가신 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할머니 아는 분이세요? 세댁 친척이라던데. 몰라? 키 크고 멀끔하게 생긴 남자였어. 집주인 할머니는 밀린 월세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제게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죠. 방에 들어가 보니 집안에는 쌀이며 분유며 당분간 필요한 생필품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모두 그 남자가 해둔 일이었어요. 저의 먼 친척이라니. 그저 그 남자가 대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이분을 찾았어요. 제 은인이잖아요.
얼어 죽을 뻔한 저를 병원에 업어가 목숨을 살려준 것도 병원비를 저 대신 모두 내준 것도 모두 이분이었죠. 하지만 친척들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 했습니다. 저도 사방팔방 알아보았지만 이분의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을 방법도 정체를 알아낼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고마운 사람이라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나 은혜를 갚아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후에 이 남자를 다시 만나고 제가 이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그때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당장 제 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자신을 먼 친척이라고 소개한 남자분 덕이었죠. 이 시기쯤 제 인생 운이 터졌는지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는 제가 아들과 살아갈 돈만 벌면 되었기에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자리도 금방 구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저를 써주는 곳이 없었는데 말이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공장이 있었어요. 아는 지인이 그 공장에서 사람을 뽑으니 저보고 가서 면접을 보라고 했죠. 당시로는 꽤나 높은 월급을 주겠다고 하기에 저는 바로 달려가서 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박선미 씨? 박선미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맡겨만 주시면 이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심으로 일할게요. 제발 뽑아만 주세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당시에는 이렇게 쉽다고? 라는 생각이 들며 너무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굶어 죽어도 절대 그 공장에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쨌거나 그땐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제 제 아들과 살아갈 돈 걱정에서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공장에는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중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은 조미자 씨였습니다. 제게 무척이나 악독하게 굴던 사람이었죠. 식기 전에 새 흙물 넣으라고 몇 번을 말해. 선미 씨, 닭대가리야? 이걸 기억 못해? 짜증나서 선미 씨랑 일 못하겠네. 어제는 다 식은 다음에 넣어야 금이 안 간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샹? 닭대가리 맞네. 하루만 지나도 내 말을 잊어먹으니. 이런 식으로 저를 골탕 먹이는 걸 즐기는 여자였죠. 나중에 공장 동료들 말을 들어보니 제가 같은 직급분들보다 꽤나 월급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걸 미자 씨가 우연하게 격리 직원을 통해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괴롭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소문이 공장에 돌자마자 미자 씨는 얼마 못 가 해고를 당했거든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때의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운이 좋은 거라 생각했고 미자 씨의 해고는 저와는 무관하다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참 순진했던 것 같네요. 이 사건이 34년간의 길고 긴 제 악연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제 아들 성민이가 중학생일 때 성민이가 가난하고 아빠 없다고 나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고 학폭을 당한 거였죠.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분노했어요. 공장의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반차를 쓰며 학교에 매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을 때리는 아이들을 처벌해달라고요.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죠. 아들을 괴롭히는 나쁜 아이들보다 더 큰 문제는 담임 선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는 알게 모르게 촌지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성민이 담임에게 촌지를 줄 돈도 없었고 그런 짓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덕분에 성민이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을 담임 선생에게도 괴롭힘을 당했죠. 성민이의 학폭을 보호해줘야 할 선생이 방관을 하고 오히려 성민이를 괴롭히는데 앞장을 섰다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 선생은 별 그지 같은 트집을 잡아 매일마다 아들을 혼내곤 했어요. 어느 날은 종아리 전체가 시퍼렇게 멍들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다음날 학교를 찾아가 따진 적도 있었죠. 그제야 알았어요. 선생이 원하는 것을요. 촌지였죠. 그런데 그 괴롭힘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성민이를 괴롭히던 나쁜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학을 가버렸죠. 그리고 담임 선생의 괴롭힘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골 오지로 정근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날 이후 학교에서 성민이는 아무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건 선생이건 할 것 없이요. 오히려 성민이의 새로운 담임이 된 선생은 성민이를 특별 취급해주며 아껴주었죠. 덕분에 성민이는 조용히 중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저 운이 좋아서였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34년이 지나서 보니 우연도 운도 아니었던 것이었죠. 아들 성민이는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어요. 좋은 대학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학비였어요. 제가 공장에 다니며 안정적으로 돈을 벌긴 했지만 엄청나게 번 것은 아니었기에 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쯤 친정엄마가 암에 걸리셨어요. 병원비로 너무 큰 돈을 쓰게 되었죠. 그런 제 고민을 아는 듯 해결책이 떡하니 나타났어요. 이번 연도부터 장학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근속연수 10년이 넘은 직원분들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신청들 해요. 우리 아들은 작년에 졸업했어. 우리 아들 대학 다닐 땐 그런 거 없다가 왜 갑자기 이런 게 생겨? 공장장님, 이거 소급 적용돼요? 우리 딸은 대학도 안 갔는데 그냥 보너스로 주지. 이런 불공평한 제도는 왜 만들어요? 대학생 자식 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공장에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은 저를 포함 3명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수십 명의 직원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지였죠. 다들 이런저런 불만을 쏟아냈지만 저는 덕분에 아들 대학 등록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이 완전히 졸업할 때까지요. 덕분에 제 아들은 어렵지 않게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은 변호사가 된 이후 규모가 있는 로펌에서 스카웃을 해갔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실 여기에서 스카웃 제안 받았을 때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운 좋게 사법시험은 통과했지만 내가 연수원 성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런데 나 불러준 이 로펌이 나 같은 핫바리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변호사면 다 변호사지. 네가 어때서? 너 불러준 그 회사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엄마는 내가 엄마 아들이니까 좋게 봐주는 거지. 하여간 내가 먼저 지원을 해도 절대 나 안 뽑아줄 곳인데 나를 먼저 불러준다? 뭔가 뭔가? 나 엄청 운빨이 좋다? 뭐 그런 거지. 그저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아들이 35살이 되었을 때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1년이나 제게 말도 없이 연애를 하더니 결혼을 한다며 소개를 시켜주더군요. 여자친구가 외동이에요. 집도 무척 잘 사는 편이고
그런데 엄마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 넓은 마음? 무슨 이해? 너 혹시 사고 쳤니? 아니야, 그런 거. 다른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조금 철이 없어. 그렇다고 나쁜 애는 절대 아닌데 아무래도 태어나면서 부족한 거 없이 다 누리면서 살아서 그런가? 뭐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가끔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더라도 엄마가 이해 좀 해줘요. 꼭요. 예비 며느리 집은 규모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 외동딸이 예비 며느리였어요. 아들의 말에 긴장을 하고 예비 며느리를 만났는데 아들 말과는 다르게 너무나 착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여러 가지로 다 준비했어요. 어머,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죠.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꽃다발, 영양제, 제 보모들까지 쇼핑백을 한가득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예비 며느리의 경제관념과 씀씀이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때는 크게 생각하진 못했죠. 저와는 살아온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첫인산 날 그렇게 제게 애교를 부리던 예비 며느리는 며칠 뒤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아들에게 비밀로 하고 단둘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주말에 약속을 잡고 만났죠. 저번에는 성민 씨가 옆에 있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아무래도 성민 씨한테는 불편한 주제일 테니까요. 첫날 아들과 함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과 말투였어요. 무슨 말인데 그러니? 저 성민 씨 많이 사랑해요. 그래, 고맙구나. 그래서 주변 반대가 심한데도 결혼하기로 결심한 거고요. 반대라니.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자수성가한 남자, 그리고 그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사는 엄마. 이 정도면 저희 집에서는 결혼 반대할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성민 씨 너무 사랑해서 밀어붙이는 결혼이에요. 그렇다고 저도 우려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진행 전에 어머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거니? 간단해요. 결혼하면 성민 씨에게 1순위는 어머님이 아닌 제가 되어야 돼요. 2순위는 저희 부모님이고요. 힘든 상황에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키워주신 어머님 공 절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때문에 전 더 걱정돼요. 어머님이 아들한테 집착하실까 봐요. 그러니 저희가 결혼하면 내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혹시 사시면서 돈 필요하시면 아들 말고 저한테 말하시고요. 제가 어머님 힘들지 않게 금전적으로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들을 없는 셈 치라니?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조건이야? 성민이도 네가 이러는 거 아니? 당연히 성민 씨는 모르죠. 어머님께서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요. 알면 난리 나죠. 그러니 어머님도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줄 것 같아? 이 못된 것이. 잘 생각하세요, 어머님. 이 결정 하나로 어머님 아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해 주시고 결정하시죠. 그렇게 말하고 예비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다시 생각해도 괘씸하고 화나는 말이었죠. 하지만 섣부르게 이 일을 아들에게 말하진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제 결정 하나로 제 아들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제 모습을 본 친한 언니가 묻더군요. 요즘 산송장처럼 하고 다니는데 무슨 고민 있냐고요. 언니, 내 일이 아니라 내 친구 일인데 친구가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 그런데 아들 하나 잘 키웠더니 글쎄 이 녀석이
엄청 부잣집에 장가를 가려나 봐. 근데 그 부잣집 며느리가 내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집착할까 걱정되니 자기들 결혼하면 보지 말자는 거지. 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 죽여 뿌려야지 그런 싸가지는. 아이고 그게 말이가. 내 앞에서 며느리 되겠다고 인사 오나가 그딴 소리 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리지. 내가 힘들게 키운 아들놈이면 내 거지 지 거가. 그래 그 집 아가씨 싸가지가 없네. 어디 예비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해?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대? 그런 여자한테 장가들면 그 집 아들도 고생길 훤해. 그냥 결혼시키지 말라고 해. 난 좋기만 하겠다. 어차피 아들놈 장가 보내면 그 길로 남의 자식 되는 거야. 뭐 평범한 집에 장가 보내면 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요즘 며느리들이 어디 시어머니 받들고 살겠냐 이 말이야. 내 아들도 나한테 용돈이라도 줄라 치면 우리 집 며느리가 득달같이 전화해서 아주 난리를 친다. 명절에도 잠깐 찾아와서 얼굴 비추면서 문 열고 우리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입이 대쭉 나와서 이제 자기 집은 언제 가냐고 이러고만 있다니까.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어. 자기 힘들어지면 며느리가 금전적으로도 다 도와준다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왕이면 부잣집에 장가 보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아들놈 낳기만 했지 그동안 해준 게 뭐 많다고? 내 아들놈 꽃길 걷는 것까지 방해를 해?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꽃길 걷는 내 아들 방해는 하지 말라는 말이요. 그날 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는 말이죠. 아들이 이야기 좀 하자고 저를 불렀죠. 기회다 싶어 물어보기로 했어요. 너는 예비 며느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저기 아들, 엄마가 궁금한 게. 엄마, 나 일 그만둘 거야. 일을? 거기를 왜 그만둬?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장인어른께서, 참참, 예비 장인어른께서 나 장가 오면 장인어른 회사 법무팀 팀장으로 넣어주신다고. 스카웃 된 거지. 정말? 좋은 거지? 잘 됐네. 그렇지. 좋은 거지.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셨지? 궁금한 거? 아니야. 물어볼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 에이. 엄마, 다다음 주에 상견례 괜찮죠? 벌써부터 사위를 챙기는 바깥 사돈이었네요. 제가 공장에서 얼마나 일을 해야 아들에게 한 회사에 법무팀 팀장 직함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운이 좋으면 200년쯤 걸릴까요? 아니, 영원히 해줄 수 없는 게 현실적이겠네요. 그런데 예비 사돈 집안에서는 그 일을 결혼만 하면 바로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꽃길 걷는 내 자식 인생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자. 그 말이 다시금 제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렇게 아들 결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 뒷모습만 보며 살면 어떻습니까?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집 사위하면서 아주 크게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라고 빌어주기로 했죠. 그리고 2주가 지나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우려와 달리 사돈분들은 무척이나 예의 바르신 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옷으로 우리 돈 많아요라며 제 길을 꺾고 제게 막말을 하며 기선을 제압할 줄 알았어요. 뭐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요.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돈분들은 부자의 모습을 전혀 티내지 않더군요. 단정한 옷차림에 전혀 부자임을 내세우지 않는 느낌의 분들이었죠. 말씀도 조용조용 잘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제 기분 상할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제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들이 드라마 속 부자 사돈처럼 행동했다면 저도 고개 쳐들며 당당하게 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건 사돈 내외의 모습에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며 그저 제 아들 잘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네요.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중 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를 차가 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사실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병원에서 경찰분들에게 들은 설명이 다였죠.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거든요. 사고는 작지 않았습니다. 골반이 부서졌고 왼쪽 다리뼈가 바스러졌죠. 갈비뼈도 몇 개 부러지고 왼쪽 쇄골도 부러졌어요. 오른쪽 눈 주변 뼈도 내려앉아 안화 복합골절이 왔습니다. 저는 사고 후 이틀 만에 깨어났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눈이 퉁퉁 부어서는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깨어난 저를 보더니 제가 죽는 줄 알았다며 세상 서럽게 울더군요. 저는 깨어나자마자 아들 결혼식이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알아?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다행히 장기는 안 찔렀대. 그리고 척추도 안 다쳤고. 자그마치 5톤 트럭이야. 엄마 치고 지나간 게. 의사 선생님 말이 이 정도로 다친 것도 기적이래. 오늘이 며칠이야? 결혼식은? 엄마, 내 말 들었어? 지금 결혼이 문제야? 며칠이냐고. 2주 정도 남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 그때까지 퇴원 못한대. 나 결혼 연기할 거야. 조심조심 있다가 아들 결혼에 참석을 했어야 했는데 이 사달을 내버린 거였죠. 2주 만에 퇴원을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무엇보다 얼굴뼈를 크게 다쳐서 얼굴이 괴물처럼 부어 있었죠. 식장도 다 예약하고 청첩장도 다 돌렸을 텐데 어떻게 결혼식을 미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빨리 낫기나 해요. 진퇴양난이었어요. 저 때문에 결혼식을 미뤄야 한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사돈분들 얼굴 볼낯이 없더군요. 일단 제가 다니던 공장에 사고 소식을 알리고 퇴사 의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 공장의 사장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저보다 10살쯤 많아 보이는 백발의 남성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공장 사장님인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병실 안에 있는 다른 환자의 가족인 줄 알았죠. 박선미 씨죠? 이때가 공장을 다닌 지 33년 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공장 운영은 공장장님이 다 맡아서 하셨기에 저는 이날 처음으로 사장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렇게 오래 공장을 다녔는데도 말이죠. 이런 큰 일을 당하시다니. 부디 하루빨리 일어나셔서 건강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공장에서 일했는데 사장님을 처음 뵙네요. 일개 직원 일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일을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서 죄송합니다. 치료까지도 수개월이 걸릴 것 같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퇴원 후에도 1년 이상 재활을 해야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정말 잘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더 이상 공장 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회복하시는 것만 신경 쓰십시오. 아직 뺑소니범은 못 잡았다고 들었어요. 혹시나 병원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사 차원에서 모두 지원을 드릴게요. 병실도 1인실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공장 안에서 다친 것도 아닌데. 오래 일해주신 분이잖아요. 가족 같은 분인데
이 제가 마땅히 신경 쓸 일이죠. 사장님, 왜 제게 잘해주시는지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전 그저 일개 직원인데, 전 사장님 얼굴도 오늘 처음 보았어요. 제가 워낙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지라. 어쨌거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복하시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쉬세요. 한 번 더 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죠. 저는 혼자서 걷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사장님을 따라 나가 배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분이 이상했어요. 30년을 넘게 일하며 몸담은 회사의 사장을 오늘 처음 만날 정도로 저와는 아무런 연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저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제게 저렇게 잘해주신다는 게 의문스러웠죠. 제가 일을 잘해봤자 얼마나 공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저 공장의 부속품에 불과한 일개 직원인데 말이죠. 사장님께서 나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진짜로 1인실로 병실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더욱 안절부절 못하게 사장님의 선의가 불편해졌어요. 바로 공장에 전화를 걸어 사장님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 더 찾아오신다는 그 말을 기억하며 다음에 만났을 때 이 호의를 마음만 받고 감사히 거절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병문안을 오시고 며칠 뒤에 사돈의 연락을 받았어요. 제 사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며 병문안을 오신다고 하더군요. 제 몰골이 스스로도 너무 기괴하고 너저분해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을 했죠. 하지만 꼭 결혼에 관해 상의할 문제가 있다고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식이 미뤄질 상황이니 만나 뵙고 상의를 드려야 했죠. 하지만 찾아온 사돈은 상의가 아닌 통보를 하더군요. 사고 소식 듣고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 몸으로 결혼식을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겨우 2주 남은 시점에 이런 민폐를 끼쳤네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결혼식은 저희끼리 잘 치르겠습니다. 네? 잘 치르겠다니요? 걱정 마십시오. 이 사돈께서 참석을 못하시니 저희가 잘 치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 결혼식인데 못 보시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촬영해 주실 분을 한 분 섭외했어요. 그분이 촬영을 하면 이 사돈께서는 병실에 누우셔서 핸드폰으로 바로 결혼식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요. 농담이시죠? 결혼식을 연기하는 게 아니었나요? 사돈, 그건 어렵죠. 저희는 이미 주변 친척들과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이제서 결혼을 어떻게 미루나요? 지금 제 아들에게 엄마 없는 결혼식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저희도 입장이 있습니다. 사돈께서 이해를. 사고당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날 앞두고 처신 못해서 이런 일 당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를 빼고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사돈, 저희도 지금 많이 양보하고 참고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허허, 당신 가만 있어봐. 아니요.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시켜드려야겠어요. 저희요.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 거저준다고 해도 받기 싫은 곳에 눈물 머금고 시집 보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원하는 결혼 아니었으면 저 안사돈 같은 사람과 말도 섞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예의 갖춰서 말하면 사돈도 적당히 알아들어야 예의 아닙니까? 예의를 갖춰요? 지금 이러시는 게 제게 예의를 갖추시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는다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부리는 사람이죠. 제가 공손하게 대해드리니까 당신이 나하고 같은 위치인 줄 아셨어요? 당신하고 난 계급 자체가 달라요. 적당히 눈치로 주제 파악하시고 있으셨으면 저도 이렇게 대놓고 주제 파악 시켜드리진 않죠. 아이, 당신, 흥분 그만하고 품위를 지켜. 왜 이렇게 이성적이질 못해? 그렇잖아. 우리 집 가정부 뽑을 때도 대학 나온 사람 중에서만 뽑는데 고작 고졸인 사람이 나 참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요? 제가 더 기가 막히네요. 요즘 세상에서 무슨 계급을 찾아요? 제정신이세요? 돈 좀 있다고 세상 사람 다 당신 아래로 보여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십니다. 그렇게 잘난 척 해봤자 당신보다 잘난 사람도 세상 어디에나 있다는 걸 왜 몰라요? 아이고, 진정들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희는 저희끼리 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돈과 저희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에 참석하는 제 지인들 뒷말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저희는 사돈 자리에 배우를 써서 저희끼리 결혼식 올리겠습니다. 사돈은 나중에 퇴원 후 알아서 결혼식을 따로 하시던 하세요. 물론 저희는 참석 안 할 거고 제 딸도 안 하겠지만요. 어쨌거나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 모습 보시고 싶어 하는 마음, 같은 부모로서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니 결혼식 영상은 보내드리죠. 그들이 하는 말은 말이 아니었어요. 토사물 같은 더러움이었고 무자비한 폭행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이 망치보다 아프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죠. 그때 병실 문 앞에서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돈 내외와 심각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 병실로 조용히 들어오는 사람을 눈치채지 못했죠. 그 사람은 공장 사장님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사돈 내외가 사장님을 보자 흠칫하며 놀라더군요. 이 소리가 병실 밖까지 나와서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께서 어떻게 여기에? 바깥 사돈과 사장님께서 서로 아는 사이인 듯 했습니다. 사장님을 보자 바깥 사돈이 급하게 일어나 손을 공손하게 모으며 굽신거리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사이인가 싶었어요. 사람 사이에 위아래가 어디 있고 이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운 좋게 태어나서 남들보다 티 클 만큼 좀 더 잘 산다고 조 사장은 남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사람입니까? 어르신은 누구신데 남의 일에 끼어드세요? 당신은 가만 안 있어? 백 회장님이셔. 백 회장님, 저희가 그럴 리가 있나요? 무언가 오해가... 오해 없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병실을 나가셨죠. 꽤나 화가 나신 듯한 표정이었어요. 백 회장님, 백 회장님! 사돈,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백 회장님! 이야기를 끝마치고 가셔야죠. 사돈 내외는 무슨 큰일이 난 사람들처럼 급하게 사장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제가 불러도 쳐다도 안 보더군요. 저로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직 결혼 문제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사돈 내외 연락처가 없었기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사돈께서 찾아오셨었어. 아무래도 결혼식 연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무슨 말 못 들었니? 알아요.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엄마 저 지금 병원 가는 길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가서 할게요. 아들도 예비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할 말이 있다고 병원에 온다는데
저는 아들이 사돈내외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아들은 놀라운 말을 했죠. 파혼했어. 미안해, 엄마. 내가 혼자 결정해서. 파, 파혼이라니. 어째서? 결혼식 연기가 어렵다고 한 것 때문에? 장인, 아니다. 이제 장인도 아니네. 그쪽 집안 사람들 자체가 좀 별로더라고. 정신 이상자들 같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방금 그 일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아들이 알면 마음 아파할까봐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미연이하고 결혼식 연기를 상의했어. 그런데 미연이는 결혼식 연기 절대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다친 엄마를 결혼식장에 세우는 것도 싫다고 하고. 내가 그럼 대체 어쩌자는 거냐니까. 가짜 엄마를 연기자로 세워서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거야. 이게 뭔 개소리인가 했지. 그때부터 열이 너무 받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 친인척들은 어쩔 거냐고 또 물어봤지. 그러니까 예비 장인이었던 그 남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내가 자네 어머니가 사고 났다는 소식 듣자마자 이 50명쯤 하객 도우미 공급해준다는 업체를 알아봐 두었네. 그쪽에 의뢰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제 결혼식에 엄마는 물론 제 친척분들도 모두 연기자로 채워넣겠다는 말인가요? 자네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네. 하지만 우리 입장도 있는 거 아닌가? 계속 말씀하시는 장인어른 입장이 뭔데요? 대체 그게 뭐길래 이런 짓을? 몰라서 물어. 식장의 거래처 사장들과 투자자분들도 얼마나 많이 오시는데 자네 집안이 그런 분들이 보기에 썩 좋아 보이지 않지 않나? 그런데 혼주석에 앉아있을 사돈께서도 저런 몰골로 앉아있으면 아무래도 눈살이 찌푸려질 테고 그러다가 회사 투자자라도 떨어져 나가면 어쩌나?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도 나고 어이도 없어서 참 할 말이 없더군요. 아들은 예비 장인의 그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예비 며느리에게 파혼을 선언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자기 친구랑 거래처 인간들한테 보여주기에 우리 집이 쪽팔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앞으로 계속 쪽팔리지 마시라고 했어. 내가 결혼 안 해줄 테니까. 저 대신 속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못난 엄마 때문에 아들이 좋은 자리 던져버린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런 집에 장가가서 내 아들이 속 편하게 살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예비 며느리가 아들에게 계속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는 눈치였어요. 엄청 매달리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헤어짐을 통보하고 칼같이 연을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 집 사람들과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장이었어요. 아들의 장인이자 제 바깥사돈이 될 뻔했던 그 남자, 조사장이 제게 연락을 한 거였죠. 그 이유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돈, 부탁 좀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사돈이라뇨? 어디서 큰일 날 소리를. 제 아들이 파혼 의사 분명하게 밝혔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럼 박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부탁하실 게 있을까요? 이 백 회장님에게 저희 사이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백 회장님이라니요? 백 사장님이요? 저희 공장 사장님이요? 네, 맞습니다. 제발 백 회장님에게 전화 한 통만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은 오해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 며칠 전 제게 찾아와서는 결혼 연기 못한다며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목소리마저 떨며 제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선처를 말하는지 저는 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공장 사장님을 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지도 저는 알 수 없었고요. 어쨌건 조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다녔던 공장 사장님인 백 회장님에게 결혼 과정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들이 모두 저희의 오해였다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죠. 바깥사돈이었던 조 사장은 제게 애원에 가깝게 빌기 시작했어요. 제게 아무리 부탁하셔도 소용없어요. 저 백 회장님 살면서 지금까지 딱 2번 만났어요. 그것도 저 입원했다고 문병 오신 그 2번이 다라고요. 저 그분 개인적으로 연락처도 모릅니다. 그럴 리가요. 박 여사님하고 깊은 친분이 있던가? 그게 아니라면, 박 여사님을 엄청 아끼시는 게 아니라면 왜 그 일로 백 회장님이 제게 그렇게 화가 나신 거죠?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뭐 어쨌거나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저희와 있었던 일 아무것도 아닌 단순 오해라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백 회장님과 거래 끊기면 정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조 사장님 인성적인 문제 때문에 백 회장님이 실망하신 게 아닐까 하네요. 그러니 제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설마 저한테 조 사장님 인성교육을 다시 시켜달라는 뜻은 아니죠? 정원하신다면 해드릴 순 있지만 그 굴욕 감당 가능하세요? 이만 끊을게요. 여사님, 박 여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게 소리를 지르듯 애원하는 조 사장의 말을 무시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2달간의 입원 치료를 끝내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과 병원을 오가며 재활 치료를 이어갔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일을 안 하고 쉰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백 회장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죠. 처음에 백 회장님이 조 사장에게 화를 내며 거래를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 사장의 인성에 실망한 백 회장님이 거래를 끊은 거라고 단순히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깊이 생각을 해보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조 사장이나 백 회장님 모두 유능한 사업가들이었어요. 회사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백 회장님께서도 조 사장과 갑자기 거래를 끊는다면 회사에 작게나마 피해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대체 무슨 이유로 백 회장님께서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제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백 회장님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힘들 때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준 공장의 사장님이 알고 보니 백 회장님이었죠. 그것도 남들보다 후한 월급을 제게 주면서요.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 때마다 보너스를 주셨었어요. 제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사내 장학금을 열어서 제 아들 장학금도 주셨죠. 지난 34년간의 공장 생활을 되돌아보았어요. 제 인생의 힘든 시기에 언제나 백 회장님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이 여기까지 확장되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리곤 헛웃음을 내버렸습니다. 에휴, 나까짓 게 뭐라고. 우연이겠지.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 회장님이 운영하는 공장에서의 연락이었죠. 박선미 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애 때문에 퇴사를 신청하셨죠? 네,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나이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선미 씨를 품질관리부서로 옮겨드릴까 합니다. 몸을 쓰시는 일이 아니라 현재 몸 상태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 월급도 더 크게 인상을. 저는 주저리 말을 쏟아내는 담당자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 회장님이 회장이라고 불리는 데는 제가 다녔던 공장 말고 다른 사업체도 많아서겠죠. 그런데 적어도 제가 다니던 공장은 큰 규모의 공장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공장이었죠. 그런 곳에서 이미 퇴사 의사를 말하고 사표를 낸 저를 이렇게까지 해서 붙잡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고급 인력이라고요. 나이도 한 살만 더 먹으면 60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일 시키면 단언컨대 그중 절반 이상은 저보다도 일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사장님 뵙고 다시 다닐지 말지 말씀드릴게요. 사장님께서는 바쁘셔서. 사장님 뵙지 못하면 그냥 퇴사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에게 말씀 주신 내용 전달드릴게요. 다음 날 집으로 차가 왔어요. 저를 데려가겠다며 백 회장이 보낸 차였죠. 그리고 저는 백 회장님과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게 할 말이 있으신가요? 무슨 일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신지. 대체 왜 저를 도우시죠?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제가 박선미 씨를 도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저 회사 입장에서 인재가 그만두신다고 하시니 붙잡는 이유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시한 일도 아니고요. 인재라뇨.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인재가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닌가요? 왜 절 도우시는지 그냥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백 회장은 제 물음에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재촉하듯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제 착각인가요? 저는 박선미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제안해 주신 일자리 감사합니다만 더 이상은 일은 힘들 것 같아요. 사표 수리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공장을 나왔어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백 회장님의 소식을 들은 건 의외의 곳에서였어요. 알고 보니 로펌에서 아들이 담당하고 있던 회사들 중 하나가 백 회장님의 회사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어쨌거나 백 회장님은 역시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은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던 많은 사업체 중 작디 작은 것 중 하나였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내부 정보로 알아낸 백 회장님의 암 투병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듣게 된 백 회장님의 소식이 암이라니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저는 더 늦기 전에 회장님을 만나봐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공장에는 아직 제 지인들이 많았어요.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회장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알아낸 저는 회장님을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회장님이 있는 병실에 저는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백 회장님께서 제 면회를 받아주셨죠. 가족들과 함께했던 회장님께서는 저와의 독대를 원하셨어요. 가족들을 물리셨죠. 1년 만이네요. 이제 몸은 괜찮습니까? 네, 회장님 덕분에요. 그런데 회장님께선 안 괜찮으시네요. 하하, 한 사람이라도 몸이 괜찮다니 다행입니다. 오늘은 저를 찾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회장님을 알게 된 지 벌써 34년이에요. 긴 세월이었네요. 네. 그 긴 세월 동안 절 만나실 때마다 제게 물으셨죠.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제가 회장님을 찾은 이유는 이겁니다. 저희 모자를 34년간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지켜주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들이 2살 때 제가 길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떤 귀인이 절 구해주시고 저희 모자가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편지를 남기셨는데 자신을 백이라고 칭하셨거든요. 설마, 제 성이 백씨여서 그 귀인이 저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뭐 아닐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후에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공장에 취업해서 34년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회장님께선 제가 힘들 때마다 보너스도 넉넉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대학을 가니 장학금까지 주셨고요. 그건 직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해드린 혜택이었어요. 박선미 씨를 지켜준 게 아니죠. 그런가요? 참, 최근에 알게 된 사실도 있어요. 아들이 변호사 자격증 얻고 바로 그 유명한 로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요. 회장님께서 제 아들을 불렀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제가 아드님을 로펌 자리에 넣어줬다는 건가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과 사돈이 될 뻔한 그 조씨 집안 사람들에게도 저 대신 복수도 해주셨고요. 그건 너무 억측이 아닙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선미 씨는. 네, 물론 제 추측일 뿐이에요. 그저 박선미 씨는 하늘이 도운 대체 왜 34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저희 모자를 지켜주셨나요? 백 회장님, 폐암 말기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3개월 남았다는 이야기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말해주셔도 돼요. 회장님과 제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는 백 회장님 눈을 바라보며 말을 했죠. 제가 회장님 첫사랑인가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병실에 들어오기 전 사모님 봤어요. 참 고우시더라고요. 회장님하고 평생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사신 진정한 동반자겠죠. 자식도 4명이나 낳으시고요. 그럼 혹시 제가 회장님 숨겨둔 딸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네. 회장님하고 저하고 10살뿐이 차이 안 나니 제가 회장님 숨겨진 자식일 수도 없겠네요. 대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쵸.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다 말도 안 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회장님이 제 남편 죽였나요? 제 남편은 아들 성민이가 2살이 되던 해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은 뺑소니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죠. 남편은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싸늘하게 식은 채로요. 병원 한번 가보지 못했죠. 그 시절은 지금처럼 CCTV가 많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범인을 찾지 못했죠. 회장님께서 제 남편 차로 치고 도망간 그놈이 맞냐고 질문드렸어요. 제 질문에 백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남편 장례 치르는 동안 어떤 남자가 제게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제 손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되뇌다가 돌아갔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 미안하다는 말의 의미를요. 아마도 제 남편 죽인 거에 대한 미안함이었겠죠. 그날 이후 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만난 것 같은데 맞나요? 제 말에 백 회장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커져 나중에는 통곡을 했죠. 그 소리에 병실 밖에 있던 아들들이 놀라서 뛰어들어왔어요. 백 회장은 아들들을 다시 병실 밖으로 물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둘째하고 낚시를 갔던 날이었어요. 그놈은 가기 싫다고 했는데 제가 가자고 졸랐었죠. 사실 아들놈은 아팠던 거였어요. 독감인지 감기인지. 새벽부터 아들놈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몸이 불덩이처럼 되더군요. 살면서 무서운 거 없이 살았던 저인데 그날은 무서웠습니다. 그저 서둘러 병원을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새벽 남편을 차로 치워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 백 회장이었습니다. 백 회장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34년간 저를 뒤에서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진실이 드러나자 저는 당장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백 회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죽이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싶었죠. 34년 동안 뒤에서 저를 지켜주면 회장님 죄가 없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뇌죄는 사라질 수가 없지요. 저는 살인자인데 용서를 받을 수가 없지요. 다만 저 때문에 힘들어진 선미 씨와 성민군 인생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었습니다. 백 회장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더군요. 대체 누가 누굴 돕는다는 말인가요? 백 회장이 제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면 제가 힘들게 살 일도 없었어요. 애당초 제가 그 겨울에 길거리에 쓰러져 얼어 죽을 뻔한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제 남편은 죽었어요. 이제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소시효도 한참 전에 지나버린 후였죠. 저는 당신이라는 인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날 도왔던 행동은 사실 날 도운 게 아니라 당신 죄책감 풀기 위한 방법이었겠죠. 당신에게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날 도울 게 아니라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어야 해요. 하지만 당신은 안 그랬죠. 당신은 그저 비겁했던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겠죠. 그저 당신 마음 편하자고 날 도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 때문에 죽어가는 당신 마음 편해지라고 당신을 용서해줄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34년간 당신 도움으로 나와 아들이 살아온 것도 사실이죠.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죄인인 당신이 이대로 죽어버리면 내가 당신에게 빚진 걸 갚지 못하기에 그렇게 된다면 원수에게 은혜를 받은 내 마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워지기에 나도 그저 내 마음 편해지자고 당신 용서하는 겁니다. 이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죠. 이렇게 당신을 용서함으로 이제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빚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죽어서도 내 남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대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백 회장의 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백 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기 위해 상가를 찾았죠. 상가 앞에서 몇몇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 회장이 34년 전에 사람을 차로 쳐서 죽였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걸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다는 거지. 사람 참, 겉만 보면 모른다니까. 그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던 사람이 살인자라니. 에이, 살인자는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살인자인 거지. 34년 동안 감쪽같이 숨기다가 공소시효 다 지나고 죽을 때 되니 밝힌 거잖아. 참 이해가 안 간다. 야, 그냥 조용히 죽으면 아무도 모를 일인데 34년 전 일을 왜 지금 고해성사를 해? 왜 갑자기 경찰에 자수를 한 거야, 백 회장은? 저와 만나고 난 이후 어느 순간 백 회장은 경찰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34년간 숨겨온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다고 하더군요. 상가에 들어가자 제가 누군지 알아본 백 회장의 아내와 아들들은 저를 보자마자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고개를 숙였죠. 백 회장의 영정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저는 상가를 나왔습니다. 백 회장이 죽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65살입니다. 아들은 모든 진실을 알고 로펌을 그만두었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싫어했죠. 변호사 일도 그만두고 현재는 강원도에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나 손자를 낳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도 모든 것을 다 잊고 현재는 손자를 봐주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흑백으로 된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보곤 해요. 이제는 남편과의 추억도 가물가물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그저 남편 사고의 진실이 모두 드러났으니 그곳에서 편안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